오늘의 머릿말. 사람들은 흔히 일은 일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업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흔히 하루 일과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많고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보다 회사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합니다. 일은 삶과 분리되기 어렵고 일이 주는 성취감도 일이 주는 괴로움도 허투루 대할 수 없지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일잘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일잘러이고 어떤 사람은 서투르게, 더디게 조금씩 일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한때의 일잘러가 시대에 맞추지 못해 도태되기도 하고 한때 일 못한다던 사람이 착실히 성장해 자기 목 이상을 해내는 일잘러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길고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 역시 길고 일을 둘러싼 생각도 일을 하는 나 자신도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저는 일하기라는 테마에 오랫동안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은 회사 다니실 때 일 잘 나셨나요? 근데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와닿는 게 일잘러가 이렇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특질 같은 것도 아니어서 네. 저도 어떤 분야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가 또 제가 취약한 어떤 분야에서는 맞아요, 누가 맞아요. 봤을 땐 되게 저런 거 되게 못하네 하는 사람이었다가 했고 또 이게 연차가 낮은 때와 또 숙련도가 쌓였을 때가 네. 달라서 당시엔 못했던 일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해낼 수 있게 되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잘러라는 말을 우리가 통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획일적으로 좀 구분하게 된 것 같아요. 일 못하는 사람 아니면 일잘러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는 변명을 해봅니다.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물어본 건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회사 다니실 때 일 잘 나셨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제가 지금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은 일단 발표 같은 걸 좀 싫어하고 못했던 것 같고요. 네. 남들 앞에 서서 뭔가 이 성과나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를 되게 잘 못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냥 뭐 기자 생활의 실무라고 할 수 있는 취재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과정은 재밌게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는 잘하고 어떤 거는 못해서 이 사람이 일 잘러라고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특정한 부분에서 잘한다는 뜻이지 다른 것도 잘한다는 뜻은 아니어서 항상 그 환경이나 예를 들면 왜 그런 경우 많잖아요. 회사에서 부서 배치가 달라지면 평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일잘러라는 말이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직업들은 한때는 존재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직업도 있고 없다가 생기는 직업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일들도 있어서 항상 이 일과 관련된 것들은 시대의 변화라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지기 마련이라서 이를테면 아무리 내가 이 일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이 업무 자체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도 일 잘라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이 일과 관련된 화두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의 특성 때문인지 지금 기자님이 되게 앞에서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약간 면담하러 들어. 김신지 씨. 네, 팀장님 약간 이런 느낌이 얼핏 네. 들었어요. 작가님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할 때 편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한데요. 작가님이 느끼는 일잘러는 어떤 사람인가요? 좀 평상시에 일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일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하고 일할 때가 편했던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잡지에서 여행기를 쓴다. 그럼 여행기의 목적은 어쨌든 읽은 사람이 여기 가보고 싶게 맞아요. 만드는 것. 근데 그 목적을 이해하고 글을 쓰는 거랑 혹은 그냥 나 다녀왔던 얘기를 하고 싶어서
두둥.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목적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하기가 그리고 피드백을 주기가. 뭐 회사에서도 만약 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면 그 하루에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려야 되는 사람은 지금 이거를 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맞아요, 되는지 맞아요. 했을 예. 때 장점과 단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자기는 빨리 결정하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들려줘야 되는데 또 자신이 준비한 장표의 그 배경부터 설명하기 시작한 사람이 그쵸.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이 보고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발생하는 일이어서 일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하고 좀 일을 했을 때 훨씬 진도가 빨리 나갔던 것 같고요. 그런 거 외에 좀 감탄했던 순간들을 예로 들면은 관성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 발견할 때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인터뷰가 이렇지 뭐 이런 우리 대화를 나누는 뭐 녹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북토크는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그냥 관성으로 하게 되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가끔씩 거기서 의외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네. 다른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 봤을 때 와, 저 사람 일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관성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연차 쌓이면서 경험하는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관성이 그쵸. 생기니까 매번 전력으로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다 파악할 필요 없이 그 굴러가는 리듬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굴러가던 대로 굴리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재밌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좀 바꾸고 이런 시도가 필요한데 이 조직에서 아무도 굳이 그런 수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를테면 '아 저 사람 관성으로 일하네.'라고 생각하는 나도 관성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아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생각이 들게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좀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올 때 이런 때는 약간 흔히 얘기하는 약간 초심을 발견하는 느낌? 맞아.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약간 그런 그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자극을 받고 맞아요. 또 '아 그래 나도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지. 일해 봐야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오래가진 않고 해서 또 항상 반복되고 예. 반복되고 하는 것 하던 같아요. 대로 하던 이유가 있었어.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시도했다가 안 됐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해 봤는데 '아 결국 옛날 방식이 좋았지.'로 돌아가더라도 해 보는 것과 안 해 보는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항상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귀하기는 하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회사 다닐 때는 약간 그 분위기가 "말 꺼낸 사람이 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꺼내. 맞아. 저희도 예.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면 그러니까 왜 어렵고 복잡한데 재밌어 보이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낼 때는 '이거 누가 하겠지. 나는 아니야. 맞아, 맞아. 하지만 이거 재밌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래 그거 다혜가 얘기했으니까 다혜가 한번 다혜가 해 볼래?' 해보자. 예. 그러면은 '아니 이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라고 생각하게 다음 되는 기획회의에 거예요. 인제 입을 다무는 거죠. 그쵸. 뻔한 거. 가능한 뻔한 거. 나를 지목하지 않거나 내가 지목당해도 관계없는 거 이런 것들을 쓰게 되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일이 힘든 건 괜찮은데 사람이 힘든 건 못 견디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원래 사람이 모이면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일터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상태를 자꾸 상정을 해 두잖아요. 막 그러니까요. 예. 동료들하고 너무 마음이 잘 맞고 막 그러면 출근길이 막 즐겁고 막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일하다니 난 행운아야. 그런 건 없어. 근데 그런 것을 꿈꿨기 때문에 예. 자꾸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더 힘들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기본값을 직장 생활이랑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같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니까 약간 관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걸 기본값에 두면 조금 더 마음이 그래도 편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도 빌런은 사실 존재하잖아요. 네. 그럴 때 자기가 이 빌런에 대한 그 인지와 어떻게 할지 판단을 내리는 상황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에너지랑 감정이랑 이거를 시간을 막 다 그 사람이 갉아먹고 있는데 거기서 버티기만 한다고 또 능사인 건 네, 아니어서 그런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는 한 인물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사실 내 인생에서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면 대체로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도 아닌데 별로인 사람이 너무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갉아먹고 자기 사회생활에 많은 부분에서 스트레스만 주고 있으면은 사실은 옮겨야죠. 그런 생각을 늘 두 가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좋을 순 없지 해서 어느 정도의 현실 감각을 갖고 일해야지와 근데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일의 만족도가 정말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그냥 멀어져야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자님은 어떠세요? 근데 진짜 멀어져야 답이기는 하고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했던 시기에는 그만둔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이 사람을 상대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맞아요. 쓰고 있어서 맞아요. 이걸 그만두고 딴 데로 옮겨? 이런 거 자체가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진짜 직장을 다니면서 일테면 그분이 제 윗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뭐 괴롭혔다라고 하기도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때 일을 막 배우는 시기였고 이분은 일을 잘하는 분이었고 또 회사를 그만두고 뭐 다음 이제 스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기에 이제 갑자기 일을 가르쳐야 되는 애도 하나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기로 했던 사람은 병가를 쓰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원래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 조직에서 하는 방식은 이 사람의 일을 가능한 덜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뭣도 모르는 일 잘 못하는 이 막내에게 이것저것 다 짐을 얹어준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잘하는 건 없으니까 많이라도 해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너무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여튼 뭐 되게 저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 일이 안 맞나 보다. 이 일을 내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선배들한테 항상 했던 상담이 제가 이 일이 안 맞는 걸까요? 이게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빨리 그만둬야 될까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고 한 번은 연말에 이제 회사 파티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연말에 크게 이제 모여서 뭔가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도 제 자리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의 파티에 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로운 주니어 시절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냥 눈이 왔어요. 저 이게 다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 눈이 와서 이제 동네에 갔더니 놀이터에서 애들이 눈싸움을 막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커서 나같이 힘든 생활을 하는 이거 뭐야? 괜찮냐고.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작가님 의자가 잠깐 뒤로 넘어가는 네. 작은 사고가 있어서 정말 이게 살면서 웃다가 뒤로 넘어간다. 아니 방금 그 대목이 너무 아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그러니까요. 너희들도 자라서 결국 그러니까 내가 되겠지. 약간 김혜란 작가님 좀 모멘트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막 그때 펑펑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 다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 저는 일찍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그런 방황의 시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때를 포함해서 그때가 사실 끝은 아니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몇 번 힘든 고비들이 있기는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때려치고 나오는 게 제일 나았던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위기라고 하는 게 저는 항상 이게
사는데 어려운 점이 끝까지 안 가보면 어디가 경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참. 예.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그만두는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그 끝에 뭐가 있는지는 어디가 끝인지는 봐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끝을 본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굳이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생기는데 사실은 처음 직장 생활을 하는 20대, 30대 초반 이런 때에는 그 기준이 없이 다 내가 겪어서 알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다. 맞아요. 이런 거죠. 음. 오늘은 김신지 작가님이 골라오신 책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황효진 작가님이 쓴 일의 말들 고르셨더라고요. 이 책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일을 빼고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 리딩 케미스트리 통해서 기자님과 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정말 할 말이 많겠다. 할 말 많죠.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건 1회로 할 수 없는 얘기. 우리 맞아요. 나중에 한 번 또 일의 또 해요, 또 얘기는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요. 또 출근길의 주문, 퇴근길의 마음. 그것도 왜 주문이고 마음인지가 너무 모두가 네. 그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출근길이 주문이지. 그쵸. 주문이 필요하거든. 라고 말하는 그런 책을 써보시면서 또 일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소재로 얘기했을 때 좀 할 수 있는 얘기가 풍부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또 일에 대한 책은 사실 많은데 좀 일과 노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텍스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게 뭐 프리랜서가 써서 프리랜서 일만 다룬다거나 뭐 한 10년 차 대기업 직장에 써서 그런 회사 생활에 대해서 다룬다고만 하면은 좀 폭이 좁아지니까 그렇지 않은 책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황효진 작가님이 일의 말들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이 책을 가지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 싶어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황효진 작가님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커뮤니티 뉴그라운드 운영자이자 기자, 콘텐츠 디렉터 등으로 일했고 파트타이머 정규직, 파견 계약직,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를 모두 경험했다. 한때는 한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없는 잡다함을 약점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잡다함이야말로 나의 고유성이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노동자 정체성을 저글링하면서 일한다. 2023년 9월부터는 여성학 연구 공부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추가했다. 젠더 그리고 이름 붙여지지 않은 노동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일을 다양한 고용 형태로 경험한 작가님이십니다. 일의 말들은 그런 작가님의 관심사를 잘 담은 책인데요. 일과 관련한 책들은 꾸준하게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주 작가님의 일하는 마음이나 조수영 작가님의 일의 감각 같은 책들도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일의 말들이 가진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과 노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텍스트여서 저는 읽으면서 독서 모임 주제로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에게 맡겨진 숙제도 각자가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고난도 아니다. 일과 일터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다. 우리의 노동과 노동 환경은 잘못되었고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대라야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일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무엇이 문제인지 같이 고민해 보자고 더 나은 일과 일터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말을 건네고 싶었다. 라고 쓰셨는데 딱 그런 책이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노동 환경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뿐더러 100개의 문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의 장점은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각자 지금 있는 일터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게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와닿는 문장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와닿는 문장, 좀 힌트가 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책이어서 각자 읽어보시면서 어떤 문장이 파고들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의 말들 같은 경우는 유유출판사에서 30권 넘게 출간된 문장 시리즈 중 한 권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의 여행의 말들을 보탄 적이 있는데요. 테마와 관련된 문장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 고른 다음에 그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더해서 나오는 책입니다. 읽기 편하다는 게 이 시리즈의 굉장한 강점이고요. 저도 책을 쓰면서 무척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문장 자체도 중요하기는 한데 어떤 글을 엮어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도 좋아하는 문장을 따로 모아두기도 하시는지 그런 문장 모아둔 뭐 노트나 이런 기록 같은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를 쓰신 김신지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역시나 문장도 기록을 해야 하기에 저는 노션에다가 기록하는 편인데 제일 많이 한 게 아무래도 삶의 태도에 대한 문장들 그런 것들을 꾸준히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마음이 힘들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헷갈리거나 할 때 내가 공감했던 문장 되게 그 당시에 도움이 됐던 문장들을 잘 모아두면은 좀 삶에서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굳이 안 모으시는 분들은 하나만 모아야 된다면 좀 그렇게 인생에 좀 지혜가 담긴 혹은 나한테 참고가 된 텍스트 이런 것들을 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좀 시절마다 달랐던 것 같거든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 썼을 때는 행복의 히읗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그 부제를 달았었는데 제가 한창 작은 행복에 관심이 많을 때는 작은 행복에 관련된 문장들만 좀 하나의 페이지에 모아봤었고 요즘에 모으는 거는 다정의 말들이라는 그런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환대와 다정과 친절의 가치를 말하는 문장을 만날 때 그 문장을 모아놓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시절에 저한테 되게 필요한 문장들이 있을 때 거기다 모아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는 좀 일하는 태도에 대한 문장이 되게 필요한 시기다 할 때는 한 2, 3년간 그것만 한번 모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시절마다 나한테 필요한 문장을 약간 수집해 두시면 그거 자체도 은근히 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문장을 모은다는 게 보통 문장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는 그걸 기록해 두면서 옮겨 적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종종 그걸 꺼내 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반복해서 그런 문장들에 노출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살면서 특정 시기마다 필요한 문장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내는 문장들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적인 문장들 되게 뻔하고 상투적이고 그다음에 되게 뭐라고 할까요? 구체적이지 않고 거창한 예 그런 문장들이 오히려 나한테 힘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은 문장들이 힘이 될 때도 있고 해서 이렇게 문장을 어떤 특정한 문장들을 모아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시기에 나한테 충분하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행동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개의 문장과 각 문장에 얽힌 에세이가 담긴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니만큼 오늘은 작가님과 제가 각자 3문장씩 골라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애니 듀크가 쓴 퀴트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문장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탐색을 멈춰서는 안 된다. 카카오맵 앱에 있는 미래 운행 정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시작하는 글인데요. 친구가 언니는 점 안 봐? 라고 물어보는 대목에서 웃었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인데 점 보러 가면 일과 사랑 아니면 사랑과 일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미래가 답답하고 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문장 보면서 정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 탐색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일과 관련된 테마에서는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어떤 일 해야 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찾아보세요. 이거 말고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느낌이고
장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음. 결국은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탐색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어디론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탐색은 해야 돼. 음. 근데 알고 탐색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정해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음.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헤치고 나아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시지 않아요? 뭐 저는 좋아하는 걸 아직 못 찾아서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 적성과 네네.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일을 어떻게 찾는 거냐.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시나요? 저는 일단 항상 저는 진로 가지고 음. 이런 뭐 학생들이나 이런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때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될 필요가 없다. 음. 예.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 직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쓴다. 음. 그러니까 최소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을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걸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오래 할 수 있느냐 오래 할 수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 참는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마다 보면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직장의 장점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단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직장의 좋은 점을 잘 뽑아 먹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점에 잘 적응한 사람들이 한 직장에 오래 있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사실 사람 관계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의 장점을 그쵸.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의 친구나 연인인 것보다 그 사람의 단점 중에 내가 못 견디겠는 게 없을 때 맞아요, 훨씬 맞아요. 관계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랫동안 사귄 애인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이 사람이 이를테면 전화를 잘 안 받아. 그 나한테 전화도 잘 안 해. 카톡도 안 해. 나도 안 해. 이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연락 안 해도 제때 집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연락했을 때 연락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하루에 몇 번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를테면 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끼리는 사귈 수 있어요. 맞아요. 상대방이 연락이 없어? 난 괜찮아. 이건 참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건 안 되겠어. 정말 이걸 볼 때마다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비중 이 문제의 심각도로 봤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연락 안 하고 있는 게 더 안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치약 중간부터 짜는 게 더 힘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견딜 수 있는 사람하고 오래 가게 되고 단점을 견딜 수 있는 조직에서 오래 일하게 되고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 싶을 때는 한번 그런 게 있나 싶으면 주변 지인들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잘 보시면 나는 저런 거 진짜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사람이 짝이 있다고 느끼는 게 나한테는 엄청 큰 단점인 게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결격 사유가 아닌 게 있어서 우리가 각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 이러면서 맨날 그래서 친구들하고 맞아요. 얘기하죠. 이게 회사나 일에 적용했을 때도 사실은 그 점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점이 나한테는 견딜 만한 단점일 때는 어떤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게 진짜 한 달도 못 다니겠는 일이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자신의 그 점을 잘 파악하는 것도 네. 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뭘 못 견디는지를 알아야 이걸 판단하는데 약간 내가 나를 잘 모르면 판단 자체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계속 잔잔한 불행감이 자기를 잠식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작가님은 어떤 문장 고르셨나요? 저는 나와 대화를 하면서 떠오른 생각을 계속 적어나가는 게 중요해 라는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걸 고른 이유는 딱 요 문장을 고른 글에서 회고에 대한 중요성을 효진 작가님이 하고 있어서 네. 골라봤어요. 이게 황효진 작가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한 주를 회고하는 시간을 저도 거기 가지는데 밑줄 그어놨거든요. 오. 네.
훌륭하다 생각하시면서. 네. 저는 기록은 해도 회고를 잘 못해요. 맞아. 그 회고가 사실 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황효진 작가의 방식을 보면은 일단은 일주일 동안 어떤 일,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일하고 놀고 쉬었는지 최대한 꺼내어서 쓴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중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번 주 경험이 뭔지, 그게 왜 중요한지 이걸 적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가올 한 주 계획과 각오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매주 일요일 밤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바쁘게 일하면서 허무함을 느낄 때는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보낼 네, 때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현타가 한 번씩 오고, 근데 이 회고라는 방식이 한 번씩 시간에 좀 절취선을 두고, 아, 이번 주는 이랬구나, 이번 한 달은 이랬구나, 혹은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이랬고 이렇게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시간에 대한 구분점을 두고 내가 해온 일, 내가 보낸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자기중심이 잡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못해서 아마 여기 줄을 그었겠지만, 저는 회사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주간 업무 보고였어요. 정말, 정말. 그게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뭐 맨날 비슷비슷한데. 그 심지어 이 정기 간행물 마감하는 사람들은 주간 업무 보고에 맨날 똑같은 걸 쓰거든요. 맞아요. 뭐 이번 호 마감. 몇 건 뭐 네, 이런 거. 정말. 그래서 그 회사 다닐 때는 이게 참 회고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를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퇴사하고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회고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업무 형태가 달라지기도 했고, 뭐 이렇게 효진 작가님처럼 주간 단위가 아니어도 하나의 일을 끝냈을 때, 그니까. 혹은 내가 어떤 일에서 느낀 바가 있을 때, 회고에서 사실 중요한 건 잘했던 거, 그러니까 해보니 괜찮았던 것들은 계속 지속을 하고, 해보니까 좀 문제가 됐던 거, 내가 좀 실수했던 거, 혹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건 발견을 해서 개선을 하고, 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 훨씬 다음번 일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젠 내가 주간 업무 보고는 아니니까 나를 위한 회고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효진 작가님 방식은 일에 대해서만 아니라 일과, 생활도. 맞아요, 일과 일 외의 것, 나의 생활, 이렇게 나누어서 이번 주 어떻게 살았다, 뭐가 좋았고 뭐가 아쉬웠다, 다음 주는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건강하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혼자 일하는 사람이든 여럿이서 일하는 사람이든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회고가 진짜 중요해요. 아 근데 우리 너무 내가 안에서 장담하는 거야. 회고 안 하는 사람들 둘이 앉아서 와 이거 진짜 좋은데 해야 되는데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너무 눈물 나요. 도움이 될까요? 아니, 저는 이거 회고, 돈도 회고 한번 해야 되고요. 근데 항상 써버려서 너무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5만 가지 쓸데없는 것에 자잘하게 돈을 써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저 표정을 마주하는 너무 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지금 찐으로 지금 회고가 너무 필요하다. 네, 회고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맞아요.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간 업무 보고 같은 식 남한테 보여주려고 회고하는 거 말고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회고를 좀 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제가 8월에 목표로 한 게 있었어요. 8월에 뭐였을까요? 8월에 제가 오랫동안 그 코로나 기간부터 해서 한 4년 정도 이제 PT를 받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PT를 그만뒀거든요. 네.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근데 다시 운동을 하기는 해야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집에서 적당한 위치에 갈 만한 헬스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적당한 위치라는 건 엎어지면 코다할 정도 그러니까요. 거리에 없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집 앞에 전단지가 붙은 거죠. 저희 집 옆 건물에. 생겨버렸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이제 여기를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할인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픈할 때가 제일 싸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단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면서 그러면 8월에는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이 등록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9월이 훌쩍 그렇게 그래서 전개되는. 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안 했구나. 그치, 그러니까 그런 회고. 지금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약간 떠내려가는 거죠. 맞아요. 시간과 함께 떠내려가. 시간의 물살에 휩쓸려서. 네. 그래서 저도 이 책 보면서 나도 이거 해야겠다. 일요일 저녁 약간 둘다 귀가 얇은 회고해. 편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 8시 이런 식으로 시간 정해놓고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하지만 주간 아마 힘드실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네. 말일 정도의 네, 월간 회고라도 해보는 것을 좋네요.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저는 그래서 막 정기적으로 하진 않지만 좀 써먹는 방식은 뿌아보 회고거든요. 뿌듯한 점, 아쉬운 점, 보완할 점. 요거 3가지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보내고 내가 잘한 거, 뭐 PT 등록했다. 그리고 뭐 늦지 않게 항상 약속 장소에 갔다. 이런 잘한 것도 한번 적어보고 아쉬운 점. 하지만 오픈하리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뭐를 좀 더 준비해 갈 걸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갔더니 내가 역시나 어버버거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파악한 것들을 좀 쓰면은 다음 달을 맞이할 때 이 점은 계속 유지해 가고 이 점은 좀 고쳐봐야지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회고를 하지 않는 모든 이들 네. 저희와 함께 회고를 해야 해봅시다.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듣다가 제가 왜 회고를 그러니까 이미 시도해봤죠. 여러 번. 그리고 여러 번 실패했어요. 왠지 아시나요? 뭘까요? 제가 회고를 해봤더니 어제 적은 아쉬운 점에 오늘도 아쉬운 점이시고 한 달째 그걸 적고 있어요. 아쉬운 점에.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쓰기는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닝 페이지 일주일 쓰고 안 쓰는 게 맞아요. 모닝 페이지 첫 줄이 늘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아침 시간을 잘 쓰자는 얘기만 제가 일주일 맞아요. 내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의미가 반성만 할 거면 내가 모닝 페이지를 왜 쓰지 싶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제가 고른 다음 문장인데요. 조나단 말레식의 번아웃의 종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번아웃을 중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기를 그만두는 것이 될 것이다. 언젠가 저는 번아웃에 대한 책을 꼭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번아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한번 호되게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황유진 작가는 번아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번아웃이 진짜 무서운 건 일하느라 자신을 태워 없애면서도 일만이 나의 쓸모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근데 저도 이런 면이 있거든요. 네. 일의 말들에 인용된 김민철 작가님 글처럼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하고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거 정말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생각한 게 우리가 부지런하고 뛰어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놓고 항상 일을 바라보잖아요. 그럼요. 이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전제를 두고 생활하고 일하는 이상 이 번아웃을 항상 주기적으로 맞이하거나 혹은 요새는 토스트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번아웃 상태까지는 안 갔지만 그쵸. 소진되어 있는 어떤 네. 상태. 말이 귀여워서 귀여운 것 같지만 아니죠. 사실 그냥 전혀 아닌. 예, 상시적으로 그런 불타서 약간 그 까맣게 그슬려 있는 상태를 맞아요. 쭉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 일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퇴사했을 때는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번아웃이어서 퇴사를 한 거였는데 그때 경험으로 좀 생각했던 게 좀 내가 일에 너무 매몰된다.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건강한 거리두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텐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면서 이 나의 위치 같은 것을 자꾸 새로 고침을 해야 내가 이 일에 너무 얽매이거나 막 이 일의 성패가 내 인생의 성패 같고 막 나라는 인간의 가치 같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번아웃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이어서 내가 여기 성실하게 책임을 지는 거랑 이 일의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회사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퇴사하는 순간 이건 어떤 회사에 그냥 어떤 일일 뿐이다. 맞아요. 이걸로 뭐 좌지우지 되는 게 없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잡지 만들면서 오탈자가 날 수 있죠.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만 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내가 만드는 그 컨텐츠를 안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많은데 한 번씩은 이 일에 매몰돼서 막
여기 너무 전전긍긍하고 성과나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크게 책임지려고 할 때마다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이 건강하게 거리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자님 쓰신 이 번아웃에 대한 책을 너무 읽어보고 싶은데요. 언젠가 쓰게 될. 네, 언젠가. 근데 이게 번아웃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번아웃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번아웃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일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일이 너무 중요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번아웃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 누가 몰라서 안 하냐고. 그렇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일을 잘 하려면 사실은 또 그렇게 막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게 적당하게만 되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탈자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한참 이런 오탈자 문제 때문에 막 그 신경을 쓰던 시기에는 이제 잡지가 저희는 주간지여서 이제 보통 금요일 예전엔 토요일 날 마감을 했고 지금은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마감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마감을 하면은 잡지가 이제 토요일 날 광화문 지하철역에 있는 가판대 제일 먼저 깔려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것도 문제인 거죠. 거기에 제일 먼저 깔려요. 그러면은 주말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잡지를 봤어요. 문제가 없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월요일까지 기다렸다 가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너무 불안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불어 광화문까지 가서 그거를 사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으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주말 내내 이걸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시기를 겪었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죠? 달라지는 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안 한 나중에 안 하면 뭐 어차피 문제 생긴 건 문제 생긴 거고 징계할 거면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그게 전혀 안 돼서 너무 신경 과민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주간 마감을 하다 보니까 1년에 50권 만드는데 매권 만들 때마다 이 상태로 있으면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조율할 수가 없는 거죠. 일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래서 데이터 넘기고 나면 항상 악몽 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다혜 기자를 인터뷰했는데 내가 임다혜라고 썼다든지 막 이런 이름 틀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주말을 보내면서 일이 잘못된 거에 대한 악몽을 꾼다는 것부터가 이미 여기 너무 과몰입 상태, 과몰입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가님이 고르신 다음 문장은 무엇일까요? 아주 훌륭한 문장을 가지고 와봤어요. 메일을 보낼 때는 예민해지고 받을 때는 약간 둔감해지는 편이 좋다. 퇴근길에 마음을 쓰신 바로 이다혜 기자님의 문장인데요. 이걸 사실 가지고 온 거는 여기에서도 그 황혜진 작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메일 잘 쓴다는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 오는 메일을 더욱 깐깐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어디 소속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원고료 강의비가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메일을 받고 나면 상대방을 일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다. 라는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회사 밖으로 나왔을 때 내 회사 밖에 나와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막 불안감과 고민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게 남의 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메일을 보면서 이런 것도 정보를 명확히 명시를 안 해. 이런 메일 왜 이렇게 써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메일을 쓴 사람의 일의 능력을 그것만으로 계속 손쉽게 좀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막상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됐을 때 만나보면요. 제 입장에서는 허술한 메일을 쓴 사람이 되게 쾌활하고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 때도 있었고 그냥 메일을 쓰는데 좀 서툴어서 그렇게 썼지 만나보면은 되게 사람 좋은 담당자도 있었고 해서 그런 걸 겪으면서 이게 내가 그냥 한동안은 그 메일을 평가하는 걸 기대고 있었구나. 나의 불안함을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메일과 사람은 다르다.
그거를 이제는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좀 일을 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의 부분을 가지고 작은 조각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네, 팀장님. 그 사람의 전체를 좀 자꾸 보려고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동료가 좋은 동료나 이랬을 때 일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이런 말 이렇게 쉽게 할 네. 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말도 되게 폭력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의 노예가 돼서 그쵸. 하는 말이잖아요. 마치 그 일 능력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맞아요. 그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 착한 몸매다라고 했을 때 이거 누구한테 착함이냐 이런 것처럼 그치. 일 잘하는 게 착한 거다는 누구한테 착함이냐 생각하면 고용주한테 착함인 거잖아요. 우리 피고용인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를 서로 하면서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게 사실 자기 살 깎아먹는 것처럼 우리 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어요. 근데 이 문장을 직접 쓰신 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다. 저는 매일 이메일에 대해서 이제 뭐 저도 쓰기도 많이 쓰고 받기도 많이 받고 뭐 그리고 주변에서 이메일 관련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야, 나 이런 메일 받았는데 너무 무례하지 않아? 라든가 뭐 이메일 너무 잘 썼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저는 정말 거기에 쓴 대로예요. 내가 메일 쓸 때는 깐깐하게 쓰고 받을 때는 좀 묻어내줘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저번에 한 번은 이제 어떤 정말 뭐 일 잘한다라고 정말 소문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쓴 게 있는데 그 메일 끝에 오타가 우르륵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냥 사람들 실수하는 거지. 라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은 메일 검토도 안 했나? 어떻게 나한테 메일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정말 그냥 실수한 거고 너무 바쁘고 급했을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에너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매일 남한테 쓸 때 나도 실수해. 근데 맞아. 이거를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너그럽게 넘어간 일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일일이 지적하지 않았을 뿐이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면에서 그냥 약간 서로 어느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너무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큰 행사 같은 거 기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섭외 메일 같은 거를 쓰다가 이름 꼬이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름 꼬이는 것도 전 처음에는 이제 그런 메일을 보면서 와 어떻게 사람 이름을 헷갈리지 이제 여기서 너무 꽂혀가지고 맞아요. 나머지 얘기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한테도 이런 메일을 보내고 나한테도 이런 메일을 보냈잖아.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너무 이제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내가 이거 할 건지 말 건지 그냥 이것만 결정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는데 이제 정말 태도, 톤 앤 매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용건만 간단히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그 메일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게 상대가 얘기하고자 하는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메일을 보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보내는 메일은 엄격하게 보게 되고 내가 보내는 메일은 되게 또 기준을 낮게 적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쓸 땐 깐깐하게 상대방 메일 볼 때는 약간은 느슨하게 생각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진짜 메일 보냈을 때 그 인상이랑 막상 만나봤을 때랑 되게 다른 경우도 정말 꽤 있어요. 정말 많고, 그리고
뭔가 메일이란 건 업무 메일이란 건 잘 쓰면 좋지만 당연히 좋지만 감사하지만 그리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여러 가지 일의 조각들 중에 하나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메일의 목적에 맞게 그냥 내가 회신을 하고 뭐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네. 거지 거기에 대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평가하거나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다. 그리고 이제 메일 잘 쓴 메일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약간 메일 받는 사람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메일을 좋은 메일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 한번 받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메일 받을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무슨 후원 요청 같은 거를 하는데 이제 너무 정성스럽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후원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00원은 보낼 수 없는 거죠. 더 많이 보내야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결국은 상대방이 거절할 여지를 주는 메일도 좋은 메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일을 받는 사람이 너무 부담돼서 그렇네요. 예, 어떻게든 이건 내가 거절하면 못된 사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고 부담감 느끼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일이 성사된다고 해도 그쵸. 예, 참 평가하기가 힘들다 이런 한 느낌이죠. A4 2장짜리로 메일이 오면 그쵸. 여간에서는 그렇죠. 또 메일 얘기만으로도 우리가 1시간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 네. 제가 고른 다음 문장은요. 앤드루 산텔라가 쓴 미루기의 천재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지금보다 더 적합한 시기가 있을 거라고 늘 믿는다. 저는 직업이 잡지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마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영원히 미루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원고 제때 쓰기는 영원히 쉬워지지 않을 것 같고요. 내글 구려병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미루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적이 있나요? 이것도 1시간 떠들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마감을 하면서 이제 담당 편집자님을 이야기를 한 게 우리가 왜 이럴까요? 그래.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러니까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서 일을 시작하는 그 방식을 취하면서 항상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할 때 너무 고통받잖아요. 네.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고통인데 기억하는 걸 정작 그걸 해냈다는 그렇죠. 해냈다. 하지만 내가 했다. 하지만 해내고야 말았다. 이럴 때의 도파민을 기억하면은 다음번에도 약간 그 마음 한구석에 어차피 하면 하긴 하니까 이 마음이 있는 이상 이걸 못 고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저의 그 고질적으로 기차역이나 공항에 늦게 가는 버릇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거기 가면서 그 초조했던 마음 그리고 나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번에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막 스스로를 한탄하고 했던 그 지옥 같은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결국 탔다.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다. 이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서 다음에도 또 이상하게 빠듯하게 가는 그것을 올해부터 정말 고쳐보려고 했거든요. 작년에도 고쳐보려고 했고 근데 진짜 2026년에는 고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이제 저희 남편도 하는 얘기가 너는 무슨 빨리 가면 죽는 병에 걸렸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랑 저 마감의 그런 어떤 프로세스랑 미루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해냈다는 그것만 남아서 그 앞의 과정의 고통을 잊고 전 어떻게 하면 좋죠, 선생님? 중증의 미루기 중독. 왜냐하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네. 제가 이런 경우를 저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저 불치병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네네. 불치병입니다. 이럴 이게 수가. 저는 한참 그러다가 지금은 고쳤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너무 시간을 그러니까 애초에 딱 맞추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일찍 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 변수란 게 있기 때문에. 네, 변수가 있으니까 항상 여유 있게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딱 맞추려고 하니까 늦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늦는 것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회사에서 부산 출장을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부산 출장을 가는 거였어요. 다 같이 그 KTX 표를 끊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정말 시간을 정말 기차가 문 닫고 떠나려고 하는 때 와서 탄 거예요. 익숙합니다. 예, 익숙하죠. 그리고 그때까지 이미 차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뛰었기 때문에 숨이
약간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거의 막 기듯이 이제 자리를 향해서 갔더니 거기 같이 있던 선배가 야, 좋은 구경 아 진짜 그럴 때마다 현타 오는데. 현타 오죠. 근데 저는 지금은 그게 이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크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걸 고치기가 너무 힘들고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가 나야 고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맙소사. 맙소사. 그래서 크게 호들게 혼이 한번 나면 한번 어디 예. 부산 강연 못 가고 이래 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놓쳤는데 다음 표가 없어. 실제로 부산 같은 데는 없죠. 없어요. 예. 이제 이런 거를 겪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경각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어떻게 또 대충 맞춰가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고치지 않고도 나는 또 그럭저럭 해내고 있는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2026년부터 새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는 이제 내년에 나야 어디든 일찍 도착하고 마감도 미리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황효진 작가님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일을 완성했을 때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해서 못 시작하는 경우, 그래서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많은 경우에 미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특히나 뭐 원고를 쓰거나 이럴 때에는 너무 부담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시작하기가 어려운 이런 일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고르신 마지막 문장 들어볼까요? 네, 워크 디자인이란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러므로 남들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던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들여다봐야만 한다. 라는 문장을 골랐는데, 저는 아까 그 처음에 그 기자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어쨌든 내가 너무 주니어일 때, 신입일 때에 아직 숙련도가 생기기 전에 적성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책에서도 그런 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 적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요. 내가 단지 지금 이 분야에 막 뛰어들어서 아직 서툴 수밖에 없는 때에 너무 빨리 그렇게 전 이 일을 못하나 봐요. 적성에 안 맞나 봐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몇 년 정도를 해봐야 내가 그런 숙련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도 아닌 것 같으면 그때는 아닌 거지만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10년을 보내고도 사람들이 난 전문성이 없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네. 기술도 없고 이 일은 뭐 특히 이제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닐수록 이게 회사원이지 뭐 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제 회사 끝이면 나도 끝이다. 난 전문성이 없다. 우리 뭐 기술 하나 익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심심찮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분명히 있고 어떤 일이든 시간이 쌓이면은 숙련되는 부분,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 더 잘하게 되는 부분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일 안에서 그걸 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는 어떤 환경에서 좋아하면서도 잘 해냈던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거고 영역이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끝내 안 좋아졌던 어떤 부분도 맞아요. 있을 거고 잘 해내긴 하지만 마음의 어떤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선택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 그런 영역의 일도 있을 거여서 일 안에서 우리가 너무 어떤 전문 자격증이나 기술만이 전문성이 아니라 내가 잘 해내고 있는 특정한 기술들, 삶의 기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아까 우리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내가 좀 해나가야 될 방향이 더 보이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문장을 고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효진 작가님도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글 쓴 사람 워낙 많고 내가 특별히 여기에 대한 어떤 역량이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지나쳐온 일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을 때 이제 막 시작한 초기 브랜드의 방향을 잡는 거 그리고 기획하는 거 글을 비롯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게 좀 내가 가진 뾰족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일로 이렇게 발전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내 일의 히스토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일 관련해서 이제 일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 이런저런 상담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일을 잘하면 재밌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일이 말씀해 주신 딱 그 부분인데 이게 적성에 맞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이 아직 나한테 익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매번 고심해야 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고 이러면은 재밌다고 느끼기가 힘들어요.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근데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이 오고 평가가 좋아지고 이제 남들도 알아봐 주고 이러면 당연히 그게 '나 이거 좀 잘하나 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못하는 시기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는 시기에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해도 '아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느끼게 됐지만 이게 일이 익으면서 여기저기서 뭐 같이 일하자는 제안도 받고 무슨 회사 이직 제안 같은 거 받고 이제 이런 경험이 쭉 쌓이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는 회사 안에서는 무슨 평가를 특별하게 받는 게 아니어도 다른 회사에서 뭐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에 오세요."라는 식으로 제안이 쭉 이어지면은 '아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사후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알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어려운 게 내가 일에 대해서 갖는 관계나 이런 것들로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밖에서 오는 평가들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부분 때문에 '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고 더 재밌는 거는 남들이 볼 때는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어도 자기가 느끼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고는 있는데 너무 맞아요. 엉망진창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 언밸런스한 남들 보기에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지만 사실 '나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불안감 같은 게 그 언급해 주신 "10 년이 됐지만 난 전문성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거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나아가서는 '일을 하지 않는 나도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기가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기자님은 그런 거 분야로 치자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이 쭉 해온 일에서 내가 요건 좀 재밌어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잘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재미도 없다,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좀 나뉘는 게 있나요?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하는 거 관련된 것들이 확실히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 라디오 같은 걸 처음 하게 된 게 단발성으로 2회 정도 라디오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출연을 했었는데 그 PD님이 그걸 듣고 바로 고정 코너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항상 성과가 좋은 부분이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일들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못하는 거 너무 많아서 얘기해도 될까? 예, 저는 하나만 항상 한다면? 하나만 한다면 일단은 저는 각종 수식을 똑같네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엑셀도 잘 못 쓰고요. 엑셀 저한테는 거의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식을 작성하거나 그런 것들 모든 숫자 관련된 일들은 일단 그걸 보는 순간부터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역량인 거죠. 일반적인 직장이었으면 그쵸. 저는 아마 이미 회사를 못 다니고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적응했을 수도 있겠지만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글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엑셀을 다루는 일로부터는 비교적 멀리 있는 편이고 지금 제가 하는 엑셀 작업은 정말 워드 프로세서로 해야 되는 정도의 그냥 무슨 뭐 평가표에다가 점수 넣고 뭐 서명 넣고 뭐 이런 정도 아니면은 제가 직접 표를 만들어내는 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숫자를 다루는 일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나는 너무 전문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게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에 대한 파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퇴사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재밌어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기획회의 시간이 늘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을 맞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그게 살이 붙으면서 뭔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을 해서 그걸 구현을 할 때 이런 걸 되게 재밌어 했었고, 반대로 못했던 거는 매니징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되면서 나 매니징에 너무 취약하구나. 이게 제가 그걸 이제 내 아의 팀원들과 면담을 하고 이 일을 1년 동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큰 틀을 짜고 스케줄링을 하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이거에는 정말 그 재능의 지읒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근데 그것도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겪어보고 아닌지 맞는지를 한번 보자 했는데 철저하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질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좀 3년 정도를 하면은 나아지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거의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나아지진 않는 영역이 그 매니징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회사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정말 못하는 일이구나를 깨달았을 때는 이젠 연차가 찼으니까 중간 관리자 이외에 선택지가 없을 없죠. 때 이제 네. 저는 아예 다른 삶의 형태를, 일의 형태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행본 낸다는 게 기획은 들어가되 매니징은 나 하나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장단점을 생각했을 때는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글쓰기의 영역에 있지만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퇴직을 하고 자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일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하는 부분,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나아지는 부분, 아니면 잘하지만 스트레스를 영영 받는 부분, 이런 걸 좀 나누어서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봐야 다음 스텝을 밟을 때 덜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더 결과나 혹은 내가 보낸 시간이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하지만 게다가 인공지능이 초고속으로 이제 발달하는 시대에 일이라는 것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일에 쓰고 있고 그 일하는 시간이 가능하면 보람 있고 충분한 보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퇴근 후에 일 생각하지 않기도 쉽지 않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일도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이것입니다. 김신지 작가님께 일이란? 공식 질문처럼. 기자님이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나한테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게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우리가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쓰면서 사실 누구나 일에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그냥 정규 시간으로만 쳐도 8시간, 야근하면 12시간에서 막 네네. 제 지옥 같은 시대에는 막 네네. 16시간까지 이렇게 할 때 내 하루에서 이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내 삶의 시간인데 그 안에서 내가 의미든 아니면 가치든 재미든 느껴야 이걸 지속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일이 참 삶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일이 주는 기쁨과 슬픔으로 퇴사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생각했던 건 저번 책에도 막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바빠서 나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명백히 나빠지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였어요. 이게 너무 일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일 함부로 하게 그러니까요. 되는 것 예. 같고요. 근데 그게 다시 이제 악순환하면서 그런 내가 싫고,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일터에서의 서도 내가 내 자신이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그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사람이 사실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좀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을 건사하고 좀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일을 선택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불행해지면은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되는 거여서, 그런 타이밍에는 좀 삶의 걸음을 멈추고 내가 일과 나의 관계, 또 삶의 시간을 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일이 우리한테 주는 게 분명히 있고 그게 또 시절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취감을 줄 때가 있고, 일을 하면서 나아진다는 효능감을 줄 때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 경제적 안정도 너무나 중요하고 해서 지금 일이 힘들어도 이게 나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게 뭔가, 이건 자기 선택이니까요. 그거를 분명히 생각해서 그래, 이 힘들긴 하지만 난 안정이 중요해, 혹은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 이 몇 년이 나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다 하면은 또 그걸 버텨내는 시간, 또 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혹은 저처럼 아예 이직이든 퇴사든 다른 삶의 형태를 좀 생각하게 됐을 때는 뭘 버리고 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회사를 그만두는 건 시간의 자율성을 얻고 불안감을 한 바가지. 한 바가지. 근데 이걸 인제 어느 순간에는 이걸 두 개 다 안 된다고 투덜댈 수 없는 게 삶이라는 걸 명백히 알게 되고 나면은, 아 내가 시간이 포기되는 사람인지 안정성이 좀 포기가 되는 사람인지 이거에 대한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달라서 뭐 하나를 내어주고 뭐 하나를 얻을 때 나는 그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너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을 일이란 게 결국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저도 질문 돌려드릴게요. 이다혜 작가님께 일이란? 예. 김신지 작가님이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서 저도 사실은 크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이라고 하면 저는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이 중요한,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맹점이라고 하면 이 일 바깥에 남은 것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일과 관련된 부분으로 맞아요. 치환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작가님이나 제 주변에 많이 있는 에세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생활이 전부 다 글로 갈려 나가는, 그러니까 글감이 될 만한 눈물이 앞을 가리네. 글감이 되는 경험을 하려고 하고, 경험한 건 글로 쓰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일 바깥의 사생활 영역이 점점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저희처럼 글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방식대로가 또 있고, 아니면은 너무 회사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은 경우가 있는데, 좋게 말해서 커리어가 성장한다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이 사생활 영역이 점점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이 상황이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얇아진다는 표현이 너무 와닿습니다. 예.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들어갈 자리도 없고, 자기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일로 많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 일 관련해서 불안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항상 일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저는 정말 한 20대 중반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불안이 심해 가지고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제 알게 된 거는 이 불안이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또 아닌 거죠. 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생활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서 뭘 원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확실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고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남들이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계속 쓰고 이상한 것들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주변에 두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더 일을 하고 더 쓰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너무 쉬워서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생각 외로 아주 단순할 수 있다. 그리고 맞아요.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생각하지 않고 마치 기계처럼 자기를 돌리는 법을 익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인간은 기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할 때 나도 일을 하지 않을 때 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니 너무 슬픈 말 아닌가요? 이 현대인들에게. 없어. 그리고 막상 그래서 일해서 돈 벌어서 뭐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답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자기가 삶에서 만족하는 작은 부분들이어서 그런 질문도 던져보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회고를 하고 미루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다음 달에 만날 때 어떻게 살고 있었나. 예, 그리고 매번 이 얘기하는 거야. 매번 다짐을 하나 하고 헤어지는 것 그렇죠. 같은데. 하지만 그 다음이 되면 새로운 다짐으로 그 이전의 다짐을 뒤집는. 덮어버려. 네. 네, 하여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일의 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 책에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가 우리 시간의 대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사실이다. 이 문장도 되게 뼈를 때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한번 써보고 싶은지, 일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또 하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인생을 회고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하반기 한참 됐어요. 한 10월, 11월, 12월 한번 느긋하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고 제언을 드려봅니다. 회고. 네, 회고. 네, 꼭 하는 걸로 하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